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브라이튼과 첼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포터와 쿠쿠렐라에게 집중된 매치이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포터의 첼시는 대제르비의 브라이튼에게 4대1로 완패하는 결과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객관적인 스쿼드 차이를 고려한다면 첼시의 우세를 고려할 수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첼시의 11명 선발 라인업 중에 공격적으로 밸런스를 집중하면서 초래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스탯을 잠깐 보면 브라이튼이 점유율이나 시도한 패스는 첼시보다 낮지만 슈팅에 대한 기록이나 XG는 브라이튼이 오히려 더 많고 높게 가져가면서 첼시보다 더 효율적이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첼시의 수비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브라이튼에게 밀리는 경기력을 보였고 공격 상황에서는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브라이튼의 후방 빌드업 상황부터 보면 브라이튼은 4-2-3-1 형태로 빌드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첼시는 수비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압박 형태를 보였는데요. 첼시의 수비 포메이션을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위치했을 때 3-2-4-1 형태로 위치하는데 이때 두 윙백들은 상대 진영에서 아예 높은 위치에 포진하는 걸 볼 수 있고 밑에 수비 라인에는 3명의 센터백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두 윙백을 올리면서 전방 압박하는 수비 전술을 고안했는데 첼시는 수비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전방으로 과도하게 집중시킨 점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올 이야기지만 대략 4명 정도의 수비수만 남겨두고 6명은 앞에 위치하게 만들었는데 스트라이커로 나왔던 하베르츠는 가운데에서 반으로 갈라 센터백부터 압박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2선에서는 스털링, 마운트, 갤러거, 풀리식으로 이루어진 2선 라인이 형성될 때 브라이튼의 4-2 빌드업을 1대1로 막을 수 있도록 한 1대1 수비였습니다. 때문에 브라이튼이 빌드업을 진행하다 2선에 위치하는 트로사르나 랄라나가 좌우 공간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코바치치나 치크는 같이 나가면서 대응해줘야 했는데 트로사르나 랄라나가 받는 이 2선 공간은 지속적으로 첼시의 센터백 3명이 위치하는 공간과 3선 라인이 멀어지기 때문에 첼시의 2선 미드필더와 윙어 사이 공간으로 볼 루트를 고려해 트로사르와 랄라나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되고 브라이튼이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선택하지 않아도 산체스나 후방에 있는 센터백이 길게 2선 공간으로 넣어서 쉽게 풀려는 의도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들은 전방에 하베르츠가 한 센터백을 무는 상황에서 만약 브라이튼이 반대편 센터백으로 미드필더를 통해 전환되어도 2선에 위치하는 마운트나 갤러거는 항상 압박의 간격이 끊기지 않도록 반대편 센터백까지 압박하는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코바치치는 또 미드필더에게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코바치치가 여기서 전진하지 않더라도 센터백이 미드필더에게 주는 패스의 루트가 열리게 되면서 공간이 오픈되기 때문에 코바치치는 전진할 수밖에 없었고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는 선수는 실질적으로 치크 혼자만 남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브라이튼은 2선에서 트로사르와 랄라나에게 내려온다고 다시 가정해볼 경우 첼시 센터백들이 전진해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여기서 특히 마치가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으로 쿠쿠렐라를 상대로 속도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윙어라면 마치라는 선수를 참고해도 좋을 법한 게 경기 중 지속적으로 첼시의 2선 공간을 노리기 위한 점도 있지만 마치는 순간 무게 밸런스를 브라이튼 진영 쪽으로 가져갔다가 첼시 뒤쪽 공간을 향해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쿠쿠렐라를 올라오도록 유도도 하지만 쿠쿠렐라가 순간 마치를 따라가다가 몸이 역동작되는 순간 틈을 활용해 앞으로 본인의 속도를 활용해 공간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2장면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후반까지 첼시가 밀려나올 경우 앞쪽으로 치우쳤던 밸런스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지는데요. 후방의 숫자는 항상 3명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실바나 치크는 브라이튼의 1, 2선에서 딸려 나오는 선수들을 향해 1차적으로 붙고 후방으로 쭉 밀린다면 결국 찰로바와 쿠쿠렐라 그리고 치크나 실바가 남아 3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3대3으로 수적으로 불리하게 되고 또 윙백들의 성향과 위치상
밑에까지 내려와서 도와주는 건 마운트나 갤러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비 상황이 어수선하고 절대적으로 수비 라인이 정돈된 상태에서 수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이런 상황도 보면 첼시는 후방 빌드업을 제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후방에서 정돈된 수비 방식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찰로바가 넓게 나오게 되고 이후 수비 라인 간격은 이미 멀어지고 여기서도 또 3대3 상황이 나오는 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포터는 이 상황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코바치치는 전방 압박 간격을 위해 전진하도록 만들지만 치크는 내려와서 수비 라인 숫자를 늘려주는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런 상황 외에도 데제르비는 지속적으로 첼시의 중원에 약점이 있는 걸 판단하고 첼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바깥으로 끌려 나오도록 유도하고 크로스를 안쪽으로 위치하게 만들면서 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는 등 첼시의 이선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승리에 가장 주요했던 포인트였습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 쿠쿠렐라의 수비에 대해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윙백이 높이 올라가고 스토퍼의 커버 범위가 커지게 되면 상대 선수를 따라 쫓아가더라도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쿠쿠렐라가 타이트하게 쫓아가도 센터백들의 간격은 멀어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치는 영리하게 쿠쿠렐라가 나오도록 기다렸다가 공간을 향해 속도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전방에서 최대한 끊어주는 게 그나마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했고 만약 전방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윙백의 빠른 복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경기에서 먼저 복귀했던 건 미드필더였고 미드필더의 복귀 위치는 항상 수비수들의 사이에서 침투하는 선수들을 견제하는 목적이 담긴 수비 움직임이었습니다. 결국 후반전에 4-1-4-1 형태로 치크를 우측 풀백으로 두면서 다시 밸런스를 가져갔지만 첼시는 공격 상황에서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윙백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포터는 윙백 자리에 윙어를 기용함으로써 공격 상황에서 윙백이 측면으로 넓게 위치했을 때 공간을 활용하는 장면들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윙백이 넓게 위치하고 마운트나 갤러거가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선점해서 페널티 박스로 주는 패턴을 기본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마운트와 갤러거가 침투하는 타이밍에 윙백들이 내주지도 못했지만 사실 마운트와 갤러거가 침투하는 게 그냥 땅 따먹기 용도로만 활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마운트와 갤러거는 침투하면서도 상대 선수들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고 결국 스털링과 플리식이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 두 선수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줄 선택도 할 필요가 있었고 만약 밀고 들어오더라도 두 스텝 안에는 바깥에 있을 선수에게 내주면서 플레이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지 못했던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브라이튼은 카세이도나 미토마가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수비라인 간격은 더 촘촘해졌고 때문에 갤러거나 마운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동해서 만들어진 공간들을 주위에 있는 선수가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고 오히려 마운트나 갤러거가 내려오면서 상대 촘촘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크로스로 올리는 패턴이 그나마 득점하는데 주요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첼시는 공격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